안녕하세요. 3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홀어머니의 맏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여러 번 선을 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저를 만나고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였죠. 저 역시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하라며 재촉을 하면서 남편과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줄줄이 남편 밑으로 있는 동생들의 빨래까지 모두 맡아가면서 살림을 해야 했죠.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시집만 덜렁 보낸 거야? 정말 양심도 없지.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너는 빨래를 구분해야지. 그냥 막 놓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되니? 거기다가 손빨래 해야 하는 것들은 손빨래를 다 해야지.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빨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살림하는 애가 어디 있니? 빨리 네 시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애들이 옷이 엉망이 되었다면서 난리잖니. 형수님, 빨리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빨래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다 염색돼 버렸잖아요. 아니, 눈이 있으면 흰빨래, 색깔빨래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도련님, 죄송해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구분이 안 되었나 봐요. 죄송하다면 이게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아니, 빨래를 할 줄 모르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 너는 물어볼 줄도 모르냐? 입이 있으면 뭐하니? 밥 처먹는 데만 사용하는데 입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지. 시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집안 살림을 해보았던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자식들은 알아서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죠. 내 평생의 자랑은 자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와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없었을 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 이번에 중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알죠?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학원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학원은 무슨 학원? 엄마가 된 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안 알려줬어? 그거 다 땅바닥에 돈 버리는 일이야. 생활비 받고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학원이나 보낼 생각을 해?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학원비만큼 벌 수나 있나?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원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요즘은 대학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신이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봐요. 애들 친구만 봐도 다들 대입 준비하느라 바쁜데 우리 애들은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다 당신 닮아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날 닮았으면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신이 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돈 쏟아 붓는다고 그게 되겠냐고. 하여튼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나 써서 해보려고들 하지.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들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 아까워. 내가 뼈 빠지게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이 돈들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하는데 학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당신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일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솔직히 밖에서 돈 버는 것 말고는 집에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생색을 내요? 생색? 그럼 나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줄 테니 알아서 한번 생활해봐. 그렇게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남편에게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자신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남편 아빠 역할을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지만 이런 생각 차이 때문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꼬리표 달기 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가 하라는 일은 모두 다 할 정도였죠. 심지어 상사가 김장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불러 도우러 가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내일 별거 안 하지? 내일 가서 부장님 댁 김장 좀 도와드리고 와. 제가요? 갑자기 김장은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가서 하라면 해. 무슨 말이 많아? 부장님 사모님이 김장하는데 사람이 없대.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갈 수 있다고 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부장님 눈밖에라도 날 거야? 이제 승진도 해야 하는데 부장님 눈밖에 나면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올 거냐고. 네,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당신이 뭘 해봤다고 돈을 벌어.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월급이지. 됐고, 내일 당신 간다고 했으니 가서 김장 돕고 와. 안 가면 생활비는커녕 이 집에서도 다 내쫓을 줄 알라고. 남편은 상사의 김장날에도 제가 가서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내쫓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승진을 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이 나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다 분가를 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다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락이 왔었죠. 당신, 이번 달은 생활비가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거? 이번 달에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줬어.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생활비에서 뺏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들 다 생각하고 쓰는 건데. 뭐? 이거 당신이 벌어서 쓰는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라도 미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나만큼 벌어서 와. 그러면 내가 당신 하는 말 들어라도 줄 테니까. 남편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은 누구보다 애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는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모두 다 퍼주기만 했었죠. 이걸로 다투는 날이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만큼 벌어오라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다 돌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애는 대학 입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거기에 좀 신경 써주면서 이야기도 해주면 좋잖아요.
애들은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기고 나왔는데 뭔 고민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온다고. 뭐 사회생활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아는 건데 집에만 있는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이건 사회생활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거란 보장도 없고, 솔직히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 아니에요? 뒤통수? 내가 그런 사람들 구분도 못할까봐? 내 주변에서 뒤통수 칠 사람은 당신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내 돈 쓸 생각이나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나 나눠달라고 하지나 말라고. 남편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뒤통수 칠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의 월급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는커녕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었던 저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점점 남편에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남편 역시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아이들도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많아 아빠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제 삶을 찾고자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남편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 자주 나가는 것 같아. 집안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집안일을 안 해요. 거기다가 집에 이제 당신이랑 나랑만 있는데 할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저녁도 안 차리고 매번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잖아. 그건 가정주부인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제부터 저녁을 집에서 먹었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기 전에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가고 밥상만 차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애들도 요즘 집에도 통 안 오고 당신이 작정해서 나 애들이랑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왕따요? 당신이 자초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남편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번 저녁도 약속이 있다면서 홀로 먹어야 했던 날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녁마다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속이 있어 나가는 저를 보고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이없었지만 내가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죠. 우연히 남편 회사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 부장님 아내분 되시죠? 저 부장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때 한번 회사에서 뵀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아, 요즘 고 부장님 바쁘시죠? 아마 승진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다 보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 고 부장님, 아니, 고 이사님,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네? 고이사요? 아직 이사님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서프라이즈로 이야기하실 모양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사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승진을 하면서 고위 관리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속였던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저는 그동안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재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거기다가 서재를 나오고 나서는 열쇠로 잠가버려서 청소를 할 때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외면해 오던 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열쇠를 두었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외도도 하고 있었고 몰래 자금을 뒤로 빼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다투면서 나눈 메시지들과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진들을 모두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를 묻기 전에 저의 유책 사유를 만들어 이혼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오늘은 집에 있네? 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당신 오늘은 저녁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통 안 보이는 거야? 애들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큰애는 신입이라 일하느라 바쁘고요. 요즘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일도 바쁜 것 같고. 일은 무슨? 부장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이번에 승진 시험도 봤다고 한 거 아니에요? 승진됐으면 어련히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겠어? 안 되니까 따로 말 안 한 거잖아. 하여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저에게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는지 갑자기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저의 상태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집에 서류를 놓고 왔다며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죠.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장에 서류 하나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줘, 지금. 아,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시키거나 킥 불러주면 보낼게요. 아, 중요한 서류란 말이야.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프기는 뭐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가지고 와줘.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가지고 가요. 내가 가지러 갈 수 있었으면 전화도 안 하지 않겠어? 아, 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와. 남편은 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선 놓고 간 서류가 급하다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서류를 챙기고 가게 되었죠. 남편은 급한 서류였는지 택시를 내리는 곳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들고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택시비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당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뭐? 나 급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몸 괜찮은 것 같으니 버스 타고 가던가. 서류 챙기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래요. 몸도 안 좋고 택시비 2만 원만 줘요. 하다. 회사까지 와서 구걸이야? 어떻게 된 게 돈을 못 가지고 가서 안달이야? 이래서 뭘 시키면 안 된다니까? 에휴. 당신, 나 당신 서류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아픈 몸 이끌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어? 택시비는 무슨? 이거 줄 테니까 버스나 타고 가. 남편은 택시비 2만 원 대신에 2천 원을 저에게 던져주면서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2천 원을 주워들고서는 몸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섣부르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모욕을 복수로 대갚음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적게 받았고 시집살이도 고됐어요.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선 남편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남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영상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았던 통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재산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고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월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결혼하신 지 30년이 되셨으니 이혼하시면서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증거들을 먼저 찾아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바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동안 받았던 생활비 내역을 보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통장에서 일정한 주기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입금자명을 살펴보니 전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찾아서 보니 회사 통장 계좌와 비슷하더라고요. 입금자명으로 있는 전 임직원은 남편이 승진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승진해 이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저는 이 내역을 모두 뽑아들고 남편의 회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과 연결을 해달라는 연락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회사 인사팀에서는 문서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왔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죠. 안녕하세요. 저 고 부장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인사팀이 갑자기 복귀 서류를 보내와서 물어보니 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차저차 물어보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남편은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고 부장님, 고 이사님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전출 과정에서 제가 보낸 서류가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이사님께서 회사 직원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다들 쉬쉬했었는데 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제가 발견하고 바로 이사님께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터라 대신했다고만 말해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이 사실을 윗선에 알렸는데 이미 이사님께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 직원분이랑 입을 맞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뭐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고 전출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냈던 거네요. 네, 다들 시시하고 넘어가다 보니 확실하게 밝혀줄 사람이 없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증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받고 싶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증거 자료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였어요.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아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더군요. 씁쓸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죠. 남편은 제가 이혼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요즘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스트레스? 당신이 나한테 준 스트레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디서 스트레스를 얘기해?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생활비 한 푼도 못 줘. 그깟 콕달지만한 생활비 안 준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당신 외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미 우리 사이에 애정이라는 게 있었나? 겨우 부모라는 명목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책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 당신이 준비한 만큼 나도 준비했어. 이거 왜 이래? 소송하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야. 힘 빼지 말고 소송 취하해. 내가 왜? 변호사는 내가 질 확률이 없다는데? 당신이랑 이참에 이혼하고 나 새로운 삶 찾을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냥 얌전히 내 와이프란 이름만 달고 살면 생활비 주겠다잖아. 코딱지만한 생활비 너나 가져. 어디서 뻔뻔하게 생활비를 노네? 생활비는 됐고 위자료나 준비해. 뭐? 위자료? 당신 진짜 돌았어? 그래, 돌았다. 당신 위자료랑 상간녀 위자료랑 같이 받으면 꽤 쏠쏠하겠네. 거기다가 몰래 재산 빼돌렸던 것도 나누면 쏠쏠할 거고. 몸 아파 택시비 달란 나한테 2,000원 날렸지? 난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서 날릴 테니까 잘 받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 청구를 취하하라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편의 말에 그깟 생활비 몇 푼이나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가 싶었네요. 나이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산다면 내 앞길 먹고 사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깨진 부부관계라며 항변을 하였죠. 다행히 전 임직원의 조력으로 훨씬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보다 화를 냈던 부분은 역시나 재산 분할이었죠. 뭐?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위자료도 모자라서 재산 절반을 달라는 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는데 한평생 일만 하면서 벌었던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가정을 위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이들 지금까지 잘 키우고 살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내 몫도 줘야지. 못 줘? 가지고 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 집에서 놀기만 한 주제에 돈을 가져가겠다고 해? 놀기만 해? 당신 지금 입은 옷, 매일 먹는 밥,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청소까지 모두 내가 했는데 놀았다고?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못한 주제에 지금까지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던 나한테 이따위 대접을 하는 거야? 당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이렇게 못난 줄 몰랐네. 염치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긴 염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지 잘못 뒤집어 씌웠겠지. 뭐?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직원 말이야. 당신이 딴 여자 만나면서 회사 돈 횡령한 거 누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직원 억울하게 자천되었더라? 그거 잘도 숨겨서 사람 억울하게 만들었던데? 이 사람이 진짜? 역시 당신이 내 뒤통수 칠 줄 알았어. 뒤통수? 웃기지 마. 난 뒷뿐만 아니라 앞도 다 칠 거니까 두고 봐. 그동안 편했지? 당신 손안에 있다고 얼마나 무시했어. 네 잘난 능력 너 혼자서 다 해낸 거라 생각해? 웃기지 마. 넌 내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전 남편의 몰락을 위해 냉정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저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남편은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죠. 재산 분할 소식이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어미야. 우리 큰애랑 다시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애가 자기 잘못 반성하고 있단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미 너는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냐? 그게 실수라면 저는 평생 실수 한번 안 할 것 같네요. 참, 너 잘났다, 정말. 이래서 큰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안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냉정하니. 무슨 재미로 결혼 생활을 했겠니? 같은 여자가 봐도 네가 너무 딱딱한데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들밖에 없으니 밖으로 돌지. 이게 다 너 잘못도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거라. 제 속 뒤집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오신 건가요?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막말로 그 재산 네가 번 것도 아닌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죠? 재산 반은 제가 가져갔지만 반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거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안 쓰고 고이 남겨두고 있는데 이미 다 쓴 거라면 그쪽 상황이 거지 같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분할한 재산은 남편이 번 게 아니고 같이 만든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몫을 받은 거고요. 그게 어떻게 네 몫이야? 돈 한 푼 안 벌어본 네가 어떻게 네 몫이 있을 수가 있어? 남편 멍청한 게 누굴 닮았나 했는데 찾았네요, 어머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했고요. 몫을 따지고 싶으시걸랑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리고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아주머니. 재산도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횡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 이사직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과 만나고 있던 상간녀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변변치 않은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이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의존을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호의는 계속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은 꾀재재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밥 좀 주라. 며칠 동안 도시락만 사 먹었더니 속이 부대껴서 미치겠어.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 제발 밥 조금만 먹게 해줘.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된장찌개 하나 못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나이 50 먹고 밥도 하나 혼자서 못 차려 먹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곤 있는데 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줘. 우리 집 다 망해서 재산들도 다 처분했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놀고 먹는 거라며. 나가서 자기만큼 벌어오라며. 어쩌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거든. 된장찌개 먹고 싶거든. 그쪽이 만나던 상간녀한테나 가서 해달라고 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그럼 밥 좀 사 먹게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 2만 원이나 쓰려고? 당신 수준에는 2천 원짜리가 딱이야. 몸이 아파 택시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했던 저에게 회사까지 찾아와 구걸이나 하냐며 2천 원을 던져주었던 남편은 1년도 안 돼서 저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2천 원을 던져주고 남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비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용서해주고 살만하지 않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봤을 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이제야 주인공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동안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이곳은 익명이기에 용기를 빌려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넷이 한 집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이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였죠.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꿈이란 걸 꿔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네요. 학교에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평범한 말에 고민하는 것조차 저에겐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매일을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기본 욕구만 꿈꾸고 살았어요. 아빠는 몸이 안 좋으셔서 매일을 누워 계셨고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고요. 열심히 사시는 엄마의 과거를 지금은 존경하지만 그때 당시에 엄마가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매일을 굽신거리며 사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아무 집이나 가서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엄마의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였어요. 윤지야, 윤이야.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고 얻어온 밥이야. 이거랑 김 싸서 먹자. 아빠도 얼른 일어나시라고 하고. 배고팠지? 소시지 없어? 맨날 김치. 너무한 거 아니야? 매번 라면 아니면 밥 먹는 날엔 김이랑 김치. 나도 소세지 먹고 싶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제 맛없어. 김치 먹기 싫어. 소세지 사줘. 아니면 햄이라도 사줘. 나 밥 안 먹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일 끝나고 와서 소세지 반찬 구워줄게. 오늘만 이거 먹고 하루만 참자, 응?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철없던 저희는 엄마에게 소시지 반찬을 해달라며 반찬 투정을 하곤 하였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쓰러진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두 닦아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꼭 2번 말하게 해 정말? 사정사정해서 써줬더니만 잘리고 싶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벗어주시면 닦을게요. 제가 오늘 이불 빨래하고 정신이 없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는 그 시장 골봉에서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굽신거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비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코웃음 치던 부잣집 아주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사악하던지. 하지만 전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뒤돌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퇴근하고 소세지를 양손 가득 싸온 엄마. 그 소세지를 먹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우와, 엄마, 소세지 오늘 사온 거야? 야, 신난다. 너무 맛있어. 소세지 맨날 먹고 싶어, 오늘처럼. 내일도 사올 수 있어? 야, 오늘 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내일까지 소세지야? 내일은 있는 거랑 그냥 먹어. 알겠어? 엄마도 얼른 와서 드세요. 이 소시지가 어떤 소시지인지 다 알기 때문에 마냥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꼭 성공하리라고 이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찬물에 밥 말아 먹는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예전에 잊고 있었던 아빠가 물려받았던 선산 쪽이 개발이 되면서 몇백억에 팔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살림살이는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저와 동생은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었던 것들 모두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엄마는 부자가 되었어도 성실했던 마음, 착하고 여렸던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에게 돈은 정말 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존재였습니다. 이제 너희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 엄마는 그거면 여한이 없어, 알겠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어?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철없이 굴었던 거.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아. 운동도 하고.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너네가 날개를 펼치는 게 엄마의 바람이고 꿈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여보, 고생했어.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 알겠지? 내가 가장 노릇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했어.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저희 집 이사를 하는 날 저희 네 식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삶도 잊은 채 행복하게 살았네요. 엄마는 저희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검소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사치나 취미 생활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려고 하고 형편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였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안 좋은 아빠와 함께 여윳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임대업 쪽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내시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엄마의 지원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졌죠. 그렇게 저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졸업에 맞춰 학교 선배에게 소개받은 남자친구와도 교제를 해 나갔죠. 남자친구는 미대를 전공하고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였어요. 최종 목표는 저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 어려움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 그 정석이었죠. 해맑은 그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반대로 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로는 저의 강인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것만 같은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뵌 날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 얼굴도 예뻐라. 지금 연구원이라고 했죠? 난 우리 아들 예체능 시켰지만 결혼할 사람은 반듯한 회사를 다니길 바랬거든. 그래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꼭 마음에 들어.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임대업 하세요. 어머, 그렇구나. 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켰으면 하는데, 어때 윤지는? 저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처음 본 저에게 친절히 잘해주셨죠. 남자친구의 밝은 모습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구나 생각하며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대대로 미술을 하던 집안이었고 시댁 모임도 잦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서로 미술 작품을 논평하거나 같이 미술관을 가거나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골프를 좋아해 종종 골프 모임도 갖기도 했고요. 저도 취미가 골프여서 어머님이 이 부분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한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전 집에 가는 길 떨리는 발걸음으로 빨리 엄마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갔어요. 오늘 남자친구네 집에 간다더니 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우리 딸이야 뭐. 어딜 가도 빠지지 않지만 말이야. 그 집 어머님이 나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임대업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런 거 물어보고 뭐. 근데 애초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결혼 날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너무 좋네. 하긴 우리 딸 마음에 안 들어하기 쉽지 않지. 어쩜 우리 딸이 결혼 준비를 하다니. 에이, 아직 멀었어. 나중에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그래도 엄마 좋아하니 나도 좋네. 현수 씨도 밝으니까 좋고. 그래. 천천히 자리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현수 좀 자주 데려오고.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자주 봐야지, 안 그래?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수 엄마입니다. 따님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쏙 배 닮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윤지한테 듣던 대로 너무 우아하셔요. 아무쪼록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부모님들은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드신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금세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낯이 익어요. 아닌가요? 이게 운명인가?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아닌가? 혹시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수원 쪽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애들 고등학교쯤에 일산 쪽으로 이사 왔는데 혹시 연고가 있으신가요? 어머. 저희도 수원 살았거든요. 아니 어쩐지 낯이 너무 익더라고.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 알지 않나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말이 없자 확신하시는 듯 말을 이어나가셨죠.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했네요. 아니, 수원댁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왜 갑자기 이사 가고 일도 그만두고 맞죠? 수원댁? 아,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네요. 아니 그럼 윤지 엄마가 수원댁이었어? 아니 근데 무슨 로또라도 맞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 어머님,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원댁이라고 하시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래, 엄마. 장모님한테 무슨 실례야, 그게. 미안해, 윤지야. 죄송해요, 장모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 얘기할게요. 아니, 왜 그러니? 반가워서 그런 건데. 어머, 그랬구나. 아니, 난 그때 수원댁이 막 일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만둔다길래 진짜 의아했거든.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 안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애들도 나눠갖고. 아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아, 그러게요. 아무쪼록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저희 딸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저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현수 제 아들처럼 생각할게요. 현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그럼 수원댁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안 그래? 윤진애가 잘해줄게, 걱정 마. 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이랑 별개로 번호 좀 교환하자. 따로 만나고 그러자고. 내가 옛날 얘기할 사람이 자기밖에 더 있어. 번호 좀 알려줘봐.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시며 예전 엄마의 모습을 끄집어내셨죠.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혹여나 영향이 갈까 그냥 시어머니에게 내내하며 번호를 고스란히 주었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수원댁, 내가 연락할게. 따로 만나자고. 윤지랑 현수는 그럼 다음에 보고.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현수도 들어가고. 오늘 식사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만. 상견례는 끝이 났지만 정말 기분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내색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답답했죠. 아니 엄마, 사모님이 뭐야 사모님이? 엄마가 무슨 예전에 남의 집 살림하던 사람인 줄 알아? 오히려 그게 더 날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려웠던 시절에 뭘 못해. 지금은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사모님이라니.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아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혹시라도 너 시어머니한테 애초부터 찍힐까봐 그랬지. 가뜩이나 내 딸이라고 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아휴, 하필이면 현수가 그대가 아들일 게 뭐냐? 엄마 때문에 너만 곤란하지?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났던 건데. 앞으로 현수 어머니한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사돈이라고 해. 알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엄마한테 수원댁이라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위축되지 마. 절대. 엄마에게 질러놓고 나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착잡했네요. 하필 이런 인연으로 만날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다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무시 못하게 단속 좀 해달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도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상견례 때 나 너무 기분 나빴어. 현수 씨도 보고 느꼈겠지만 어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수원댁 하면서 말을 놓으실 수가 있어? 미안해. 나도 그날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 아휴, 엄마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나도 민망하더라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든 못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열심히 키운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대하시지? 나 진짜 어머님 다시 봤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진짜 미안.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으려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야 뭐 그냥 나한테 내색 안 하시지. 그래도 꼭 어머님 조심시켜줘. 자기한테 약속받아야겠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견례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겼던 날이었네요.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혼이 났는지 엄마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 둘 다 여유 있는 집이었기에 원하는 곳에 신혼집도 마련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전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또 개념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들었죠. 동생이 얘기해준 바로는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행동에 제 남자친구와 시아버님마저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왔구나. 고마워. 바쁠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고. 아, 맞다. 저기 신부 쪽 엄마 혹시 기억나? 왜? 그 예전에 우리 집 식모 살이하던 수원 때. 자긴 자주 와서 알잖아. 나 진짜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나 진짜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수원 때? 아니 그럼 사돈인 거야 둘이?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정말 자기야. 아니 근데 신수가 환해졌네. 땅 보상 받았다나 봐. 졸부지 뭐. 그래도 며느라기는 아주 곱게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그 자리에서 제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간신히 참았다고 했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행히 전 결혼식 끝나고 들었지만요. 아마 결혼식 전에 들었으면 이 결혼을 엎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마저 하객들에게 우리 엄마를 모욕하신 것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언니네 시어머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날 가만히 있으려다가 엄마가 하도 참으라 해서 참았어. 알아? 너 말 사실이야? 엄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진짜 미치겠네.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 너도 그만해. 나도 심란하니까. 아니, 지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대? 우리 집보다 낫대? 예전 과거 가지고 계속 들추는 거 보니까 지금 영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내가 단둘이 칠게. 지친다 나도 진짜. 넌 엄마나 신경 써줘.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게. 혹시 또 내 걱정하실라.
결혼식이 끝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대놓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님, 다 들었어요.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시는데 동생이 옆에서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객들한테 저희 엄마 수원댁이라느니 하면서 하는 거 자체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장에서도 느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 누가 그래? 네 동생이? 예, 오해다. 난 그냥 수원댁 아는 사람이 방문했길래 인사하라고 한 건데 참나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겠어 아주. 그냥 반가워서 인사나 하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마음을 모르니? 너무한다 너도. 참 쪼르르 와서는. 아니요 어머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저희 엄마는 상처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윤지 말이 맞아. 엄마 좀 선 넘을 때가 많잖아. 그날도 아빠가 화도 냈고 그만하라고. 그냥 어머님한테 예의 있게만 해줘. 아이고 억울해 진짜. 이게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할 얘기냐? 나는 너네 신혼여행에서 온다고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니 아유 진짜 억울하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유 누가 내 마음 알아줄꼬? 죽어야지 진짜. 아유.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그런 뜻 아니었다, 순수한 뜻이었다고 애둘러대는 통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만날 일은 당분간 없으니 서로 불편한 일은 없다고 믿었네요. 이 부분만 아니면 어머님도 딱히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참았죠. 그리고 남편도 잘해주었고요. 전 제 일을 열심히 했고 남편도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친정엄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기에 그렇게 잊혀가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은 저에게 2주 뒤에 시댁 모임을 가질 건데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모임이었기에 당연히 참석한다고 하였어요. 그날 일이 터졌죠. 우리 23일에 골프장 갈 건데 윤지랑 현수 올 수 있지? 윤지 취미가 골프라고 했나? 엄마랑 같이 한번 쳐보자. 아, 네. 골프 좋아해요. 잘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골프를 좋아하셔서 종종 같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도 골프 좋아하시니? 그럼 같이 가자. 얼마나 좋아. 사돈 본 지도 오래됐고 안 그래? 작은 엄마네도 오실 거라 이 기회에 한 번 더 얼굴 보면 좋지. 내가 전화할까? 우리 잘 가는 골프장 있거든. 어머 잘 됐다. 너무 좋네. 순간 괜히 말했다 했어요. 괜히 엄마 얘기를 꺼내서 또 엄마 불편하게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찝찝했죠. 아, 엄마는 이제 많이 치시진 않아서 아마 오셔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어머니. 어머, 원래 자주 봐야 친해지는 법이야. 내가 전화할게. 오랜만에 사돈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너네가 그날 필드 나갈 옷 사줄까? 아, 아니요.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2주 뒤에 현수 씨랑 같이 필드에서 뵐게요. 저희 엄마 만약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어여 가봐. 늦었다. 그날 보자꾸나. 어머, 골프 연습 좀 해야겠는데 우리 며느리 보여주려면.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그날이 되었죠.
엄마는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며 그날도 저희와 같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전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말실수를 하게 될까봐 여기 눈치 저기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 엄마 셋이 골프장에 도착했을 무렵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요즘 저도 골프를 많이 못 쳐서 폼이 엉망일 텐데 걱정이에요. 어머, 왔구나. 내가 어제 어찌나 설레던지. 며느리랑 골프라니 너무 좋지 않니? 사돈 오셨어요? 기대되네요, 사돈 실력. 그렇게 저희는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골프를 자주 쳤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치는 거였어도 꽤 실력이 있었죠. 어머님은 본인보다 저희 엄마가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더니 심술이 나셨는지 얄미운 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윤지 친지 오래됐다더니 프로 같다, 야. 현수랑도 자주 치러 다니는 거야? 아유, 오늘따라 공이 안 맞네, 진짜. 에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작은 어머님도 잘 치시는데요? 그리고 잠깐 쉬는 타임 때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엄마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셨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셨어요. 아니, 장모님, 진짜 골프 얼마나 치신 거예요? 너무 잘 치셔가지고 놀랬어요. 저랑 윤지랑 종종 와서 같이 쳐요. 아유, 배부르다. 밥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싶네. 안 그래, 동서? 아니, 커피 하니까 또 생각난다. 수원댁이 내 커피 취향 기통차게 잘하는데 안 그래요? 동서도 알잖아. 내가 말 많이 했잖아. 기억하지? 오랜만에 수원댁이 사다 준 커피 먹고 싶네. 뚫린 입이라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골프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본인이 우리 엄마 위에 있다고 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돈, 그래도 계속 수원댁 듣기가 거북하네요. 여러 사람 있는데 호칭은 똑바로 해주시죠. 커피는 강서방이 주문해 오겠나? 아니, 어머님, 지금 또 수원댁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불릴 뿐이 아니라고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조용히 옆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남편 곁으로 가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덩달아 나오면서 저희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님, 작은 어머님 등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하니 벌어졌고요. 아주 통쾌했네요. 아유, 사장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저희 다 죽어요. 저희한테 시키세요, 네? 아, 왜 계산을 직접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사이가 주문하는데 계산만 제가 해주려고요.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할 테니 천천히 일 보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직원은 다른 직원들을 시켜 엄마에게 들어가 계시라고 하며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간단한 임대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엄마는 재테크 수완이 좋아 건물, 골프장, 주택 등을 매입하여 번 돈에서 돈을 더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고 계셨죠. 골프장 직원들이 모두 엄마를 알아보고 저희 엄마 포함하여 시댁들을 VIP 대접을 하며 극진히 모시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더라고요. 단순히 졸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졸부코 좀 납작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졸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 이제 아셨어요? 저희 엄마 이렇게 취급당하실 분 아니고요. 옛날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희 먹여 살리려고 어머님 댁에서 잠깐 일했던 거예요. 지금 어머님은 저희 엄마 불러내서 어머님이 떨어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셨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자존감을 채우려고 너네 엄마를 불러내? 너 날 아주 저급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맞잖아요. 은근히 수원댁 하면서 무시하고 누가 어머니 속을 모를 줄 아세요? 현수 씨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시죠? 이게 말이라고 딴 줄 아나? 가정부 딸년 그나마 지금 좀 봐줄만 해서 결혼 허락했더니 내가 널 진짜 예뻐한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어머니 얼굴에 대차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한마디 날리셨죠. 아주 통쾌했네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뭐? 이게 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너 내가 참고 있었던 거는 우리 딸이 네 며느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밉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거야. 네가 불러내도 정말 유치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알아? 누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은근 사람들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고 세상에 돈 없어서 내가 너 돈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딸들 밥 먹이려고 네 집에서 일한 건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조롱거리니? 이 저급한 것! 현수를 봐서라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딸년? 가정부 딸? 무식하고 저급한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 아들 새끼보다 내 딸이 더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직업도 좋아. 알겠어? 어딜 비벼 감히?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달리와 엄마에게 괜찮으시냐며 물어보며 엄마를 감싸주셨죠. 제 남편도 아무 말도 없더군요. 사장님, 끌어낼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이 사람 골프장에서 끌어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끌어내려고 들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가자. 더 이상 상대하지 마. 그리고 자기도 오려면 지금 와. 자기도 보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떤지. 같이 나가자. 엄마, 집에 제가 따로 들릴게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윤지 마음 좀 추슬러 줘야 할 것 같네요. 현수, 너는 이리 안 와? 어딜 간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지금 그냥 간다는 거야? 엄마를 두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쉰 채 엄마와 저를 챙기고 짐을 챙겼습니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저 엄마, 이렇게 셋은 골프장을 빠져나와 엄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사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현수야,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려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 아니요,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엄마가 지나치셨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미안해. 엄마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지 뭐. 시어머니랑 엄마랑 직접적으로 안 부딪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그런 말 마라. 엄마는 그래도 다 너 생각해서 온 거니까. 그렇게 엄마 깔보더니 이기에 아주 잘 됐어. 다신 무시 못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심 통쾌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그날 밤 부재중 전화만 14통이 왔죠. 남편과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죠. 다행히 남편도 저의 편이 돼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해주어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언제적 수원댁인데 지금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배 아파서 그랬나 보다. 참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미안해 아가야. 그리고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렴. 내 전화는 통 받지 않으시니 어쩌겠니? 나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님이 반성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엄마도 화가 풀리면 받아주시겠죠. 어쨌든 현수 씨도 있고 하니까 저도 사과는 받을게요. 다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저희 엄마께 무리하게 구시면 그땐 저는 어머님과 인연 끊을 거예요. 현수 씨도 동의한 얘기고요. 시어머니가 애걸복걸 사과하셔서 저도 남편을 생각해 사과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만 겨우 왕래하지만 저에게 일절 강요는 안 하시네요. 저희 엄마는 아예 상종도 안 하시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지만 자기 엄마 잘못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서인지 자기 엄마 탓만 해서 봐줄만 하네요. 그나마 남편이 철저히 제 편이 돼주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직까지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된통 본때를 보여주고 나니 그 기회에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혹시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참지 말고 뱉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론 착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착해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상대편이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시청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시다가 저 하나를 어렵게 가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게 다 지원해 주셨네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였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무용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면 1등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입상 정도의 실력이었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에게 본인들에게 1등이면 됐다고 하시며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죠. 꾸준히 무용을 해온 덕분에 대학교도 무용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만 한다면 부모님은 무용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실 정도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풍족하거나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 있는 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기 전 우연한 계기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죠.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는 동안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선생님인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남편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기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지만 남편은 알면 알수록
정말 열심히 사는 남자라서 더 멋있었네요.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들은 얘기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자극도 되었네요. 남편의 형제는 형과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은 고시 공부를 하고 여동생은 아직 너무 철이 없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모든 가장의 무게를 남편이 다 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평불만 없이 그저 식구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는 남자였네요. 그런 사연에 저는 남편에게 모성애가 생긴 것 같았죠. 어느덧 남편이 걱정되고 도시락도 싸주고 늘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저에게 같은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래도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넌 귀한 집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나랑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가장의 무게를 같이 나눠야 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돼? 난 괜찮아. 충분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당신 얘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당신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다. 그러면 어떡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형 이번에 또 떨어졌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지금은 혼자 짊어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나눠 가지면 자기도 괜찮을 거야. 내가 싫어지거나 질린 게 아니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난 이미 당신 얘기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야. 부모님도 처음에 반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행복만을 가장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지 마. 알겠지? 아주 한 번만 그 소리 더 해봐.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 형이랑 동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살아. 엄마도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나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놔줄 테니까 그냥 너 삶 살아,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줘. 다만 너 많이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제가 같이 힘들어지기 바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기도 했고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사랑에 빠져버렸죠. 만약 그때 당시에 저로 돌아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테지만요. 그때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신 후였죠. 남편의 이별 통보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도욱한 마음을 먹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일하고 있는 물류센터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밤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랬는지 일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나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게. 당신 상황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 상황 때문이라면 난 괜찮으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내가 괜찮다잖아. 후회도 내가 해, 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진짜 이런 소굴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 네가 그냥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그런데도 정말 괜찮겠어? 헤어져 줄 때 지금 가.
아니면 다신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당연하지. 후회 안 해. 아니, 해도 내가 해.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원망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마음 확인을 하였어요. 다신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였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젠 헤어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을 함께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남편을 허락받으러 가는 날, 콩쿠르 대회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전 문척 떨렸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이니까요. 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아휴, 너무 안정적이네요. 우리 딸이 안정적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거든요. 전 우리 딸이 결혼한다면 이제 전공을 살려 무용학원 차려줄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네에 학원을 오픈하는 게 낫겠죠?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뭐든 옆에서 응원할 예정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쭉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좋고요. 학원을 운영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습니다. 전 미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주 자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드네. 혹시 실례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당연하죠. 어머니, 저 형님,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저희를 키우셨죠. 에이구, 저런.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형님이랑 여동생은 지금 혹시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거니까. 아, 형님은 고시 공부 중이시고, 여동생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남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엄마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셨죠. 그나마 아빠는 표정 관리를 잘해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며 남편을 다독여줬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딸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건사해야 하는 그런 가장에게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는 그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아빠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젊은 과거가 남편에게 많이 투영되어 보였는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온 가정을 건사한다고 하니 믿을만 하다고 좋아하셨고요.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라며.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에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며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꺾일 마음이었으면 그때 헤어졌겠죠. 전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 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엄마 보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은 착한데 그 집 가면 너도 같이 고생이야. 굳이 왜 고생하려고 해? 엄마 아빠가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는데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니? 너도 애 낳아봐.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해. 엄마,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랑 함께라면 힘든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미니 마음 존중한다. 아주 사내가 건장한 게 너 절대 굶겨 죽일 것 같진 않더라. 아빠는 그저 마음에 들었어.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민이 가서 고생길이 훤한데 지금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나, 절대 안 돼. 미안해, 엄마. 이번에 나 좀 믿어줘.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집 형도 고시 붙으면 되고 동생도 취업하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지금 잠깐 집안 돕는 것뿐이지 절대 이게 평생은 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양보 좀 해줘요. 엄마는 제 고생길이 훤하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역시나 반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집을 설득하고 남편네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네요. 긴장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낙후된 주택에 어머님과 형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 같아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에구, 어서 와요. 어머,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니. 무용 선생이라더니 아주 곱네. 아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고우세요. 진성 씨한테 말로만 듣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요? 아, 저희 집 얘기는 대충 들었죠, 새언니. 새언니라 불러도 되죠? 전 오라는 데는 많은데 고르느라 취직 준비 중이고요. 우리 큰오빠는 고시 공부 중이에요. 알죠, 고시?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고시라는 게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오빠 결혼해도 늘 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채비하시라고. 민희도 알고 있어. 꼭 넌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 오늘 처음 인사 온 건데. 민희야, 진선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머머. 그래도 새아기도 알 건 다 알아야지, 안 그러니? 혹여나 우리 딸이 알아두라고 말한 거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아, 네. 그렇죠. 집 얘기는 진성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두 분 다 성인이니까 금방 자립하실 거라 믿어요. 물론 진성 씨도 가정을 이루는 거니 계속 지원은 힘들 거라는 채비도 하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긴 인상과는 다르게 제가 그 집 첫 방문 날에 저에게 저렇게 못을 박으셨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되실 시숙은 공부한다며 잠깐 눈인사한 거 말고는 방에서 꼼짝 안 왔고요. 속으로 저렇게 공부하는데도 몇 년을 떨어지는구나 했네요. 어여들어요. 그럼 결혼하면 사는 곳은 정했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다 했나? 아무래도 미니 씨네 부모님도 아셔야 하니까. 우린 최대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데 우리 집에 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 살아도 좋고 어때요? 갑작스러운 합가지 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번든단 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합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그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요. 아무래도 민희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직장이랑도 가까워야 하니까 상의해 볼게요, 엄마. 뭐 친해질 겸 같이 살아도 되지 안 그래요? 어쨌든 난 너무 좋다. 세원이 들어오니까. 언니,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미안해. 오늘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내 동생 철도 진짜 없고 엄마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 없으셔. 아니야, 괜찮아. 자기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옆에서 힘을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렇게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엄마 아빠는 딸 힘들까봐 시댁과 친정 사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주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저 역시도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도 잡았어요. 상견례를 하면서 엄마는 또 한 번 실망을 하셨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아유, 우리 큰아들은 지금 행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어렵다던 행정고시. 아무래도 보통 시험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서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찌나 야무진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시숙과 시누이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엄마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지셨죠.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 남편인데 남편 얘기는 쏙 빼놨을 정도니까요. 이 집에서 남편은 돈 갖다 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무한 칭찬 퍼레이드가 끝이 나고 상견례도 끝이 났죠. 오히려 상견례가 끝나자 엄마는 제 남편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어쩜 엄마가 저렇게도 무심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고요. 아유, 최서방 너무 불쌍하다. 오늘 진짜 느꼈어. 그게 사람이니? 어쩜 최서방 얘기는 쏙 빼놓고 백수 큰아들의 여우 같은 딸년 자랑만 해? 실질적으로 지금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누군데? 최서방 정말 안쓰럽다. 내가 반대한 게 너무 미안할 정도네. 에휴, 얼마나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최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릴게. 엄마도 앞으로 아들처럼 생각해줘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친족들에게 본인 큰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죠. 고시 붙지도 않은 큰아들을 어쩜 그리 금이야오기 하시던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과는 짝짝꿍이 되어 결혼식을 해집고 다녔죠. 주인공은 제 남편이었지만 시댁에서 주인공은 행정고시 준비하는 큰아들이었네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차츰차츰 시댁의 실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저희가 따로 나와 살게 되니 조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힘들게 밤에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의 월급도 조금 나눠주었네요. 남편은 그 돈 덕분에 물류센터를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겨 건강해지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행복했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저희 둘 문제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액세서리를 차보거나 새로 산 옷들을 탐내는 등 염치 없는 행동도 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라며 부추겼어요. 어머머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난 언니가 없어서 이런 거 물려받지도 못하고. 언니, 나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안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거 친정엄마가 해주신 거라 2번 정도밖에 안 차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씨. 어때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엄마, 어때? 아, 너무 예쁘다. 언니는 비슷한 것도 많으면서.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래,
좀 줘라. 너무 많잖아. 우리 딸은 형편도 어려워서 내가 이런 거 사주지도 못하고.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니? 뭐든 나눠 쓰고 나눠 가지는 게 가족이지 안 그러니? 우리 딸한테 딱이네. 어머, 아주 임자 만났어. 너무 이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멋대로 쳐들어와서 옷이며 액세서리며 매일 빌려달라, 자기 물려줘라 하는 통에 스트레스 받았네요. 행여나 싫다고 하면 또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들들볶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 늘 나눠주기 일쑤였고요. 이런 무례가 반복되자 점점 시댁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저 아니면 생활비가 나올 통로가 없는 집구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맞을 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시댁에서 백숙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닭다리를 전부 뜯어 시숙과 신우에게 하나씩 주시곤 남편에겐 날개 부위를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철이 빨리 들은 거구나. 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티내지도 않고 살았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이도 닭다리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셨어요? 저랑 닭 먹을 때면 다리부터 집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얘는? 진성이는 나에게 좋아해. 안 그러냐, 진성아? 어려서부터 얼마나 날개를 잘 먹었다고. 얘가 모르는 소리 하네. 그래요, 언니. 나랑 큰오빠는 다리 좋아하고 둘째 오빠는 날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꼭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하네. 작은 아들을 물주로만 여기고 관심도 없으니까 알 턱이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기 아들과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겠죠. 날개를 줘도 신랑은 늘 잘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남편은 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요. 참는 게 익숙한 남편을 보니 이젠 더 이상 참고 가족 부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망치는 길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용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 조그맣게 동네 아이들로 구성하는 작은 무용학원이었죠. 이 모습을 본 시댁은 저희 집이 엄청나게 여유 있는 줄 알고 생활비를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이 벌 생각은 안 하고 늘 받기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신우는 취직한다고만 한 지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시숙도 무늬만 고시생이지 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연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으니까요. 아니, 학원까지 차리고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면 뭐 하나 살 수가 없어. 진성이랑 상의해서 돈 좀 더 주면 안 되냐? 진성이 형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할 거야, 안 그래?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뭐 돈을 줘야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러지. 어머니,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해요? 아유, 알잖니. 걔는 오라는 데는 많은데 애가 눈이 높아서 시답 짜는 데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직도 고르는 중이지 뭐. 아니,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매번 오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지원 끊을 거니까 아가씨 밥값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설거지라도 하시던가. 아주버님 뒷바라지 직접 하시고요. 어머, 너 말 다 했니? 우리 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능력은 높은데 오래 일해야 하니까 고르는 거지. 그 능력 높이다가 누구 장사 치를 일 있어요? 누굴 호구로 보시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세요? 어머님, 둘째 아들은 주워오셨답니까? 둘째 아들 불쌍치도 않으세요?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오냐오냐 하시니까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큰 자식 둘이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너 지금 꼴랑 얼마 보탠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진성이가 우리 아들로 이 집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할 도리를 하는 건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진성이가 너 때문에 버려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진성 씨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집에서 노역살이만 해야 하는데요? 남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지. 진성 씨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것들 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웃겨 진짜. 뭐? 누가 누굴 가르쳐? 내 아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옆에서 너 우리 아들 바람 넣지? 그 해야 할 도리 어머님이나 좀 하고 사세요. 큰 자식, 작은 자식 차별하지나 마시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버려지기 싫으시면. 그렇게 시어머니는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에게 얼마나 퍼부었는지 남편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아, 왜 그랬어? 엄마 혈압 높은 거 알면서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프다고 난리야. 진선이도 옆에서 난리고 난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괜찮아? 당신이 이러는 거 가족 이해하는 거 아니야. 더 망치는 거지. 아니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머님이 돈 더 달라고 하시잖아. 뭐 맡겨놓으셨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물류센터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그게 도리래, 알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열받아서 정말.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어떡해? 나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먹고 살아? 평생 공부만 한 형의 철없는 엄마, 동생 누가 먹여 살려? 아니 사지 60 멀쩡한데 왜 못 살아?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못 사냐고. 적당히 하라는 거야. 형이랑 동생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우리 아기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야?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면서 그 집 먹여 살릴 거냐고. 평생 그럴 거 아니면 적당히 해 당신도.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호구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봐도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라도 중간에서 끊어줬어야 했네요. 저희가 생활비를 더는 주지 않자 시누이와 어머님은 시위라도 하듯 매번 저희 학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 보는 앞에서 돈 받아간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둥 학부모를 붙잡고 말하기도 했고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건 바로 제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고르라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이 그렇게 빨랐기에 먼저 가셨는지 제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떠났습니다. 전 거의 정신을 반쯤 잃었고 장례식에도
병원에 실려갔죠. 제 옆에 남편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나쁜 생각을 할 뻔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시고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채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망보험금과 부모님의 집까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 상속될 거란 말이었죠. 상속 따윈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있으면 됐는데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게 다 싫었네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냐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호통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엄마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시 열고 전 제 일을 해나가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20억이 있었지만 통장에 고스란히 묻어두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낮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내내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다시 전화할 거 없고 끝나고 진성이한테도 일러 뒀으니 집으로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까 곧장 와야 한다. 알겠어? 어머닌 그 말씀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만나 시댁으로 향했죠. 혹여나 부모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나 싶어 발걸음을 빨리 옮겼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무색하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였죠. 그 말을 거두는 시누이와 시숙이었고요. 시숙이 그렇게 적극적인지 처음 알았네요. 여러 말할 거 없고 가족이 왜 가족이니? 너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그 유산 들었다. 5억씩 시숙이랑 신우한테 나눠주렴.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너도 마음 편하고 안 그러냐? 대신 다신 우리한테 이제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 가족 공동 재산이다. 빨리 나눠. 그래요, 재수씨. 가족이 이러니까 가족이죠. 저희 딱 5억씩만 나눠주고 이제 재수씨랑 진성이 살림 꾸려 나가요.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다들 미쳤네.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을 지금 너네한테 나눠달라는 거야? 뭐 이런 개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말종 집구석 같으니라고. 너흰 구제불능이야. 뭐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인간 말종? 보자 하니까. 아니, 어차피 매달 갖다 바치는 돈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안 그래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아, 웃겨 정말. 오빠는 어때? 그래, 말 다 했다.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디서 미천 타령이야? 네 오빠랑 언니가 호구로 보여? 여태 백수로 날로 먹은 비용 토해내라 하기 전에 닥치고 일이나 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제 남편을 보고 쏘아붙이는 신우를 보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솟구쳤어요. 가뜩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허탈했죠. 그때 조금 늦게 들어와 사태 파악을 하던 남편은 온 집안의 창문을 닫으며 원천 봉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싶어 쳐다보니 남편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폭발하듯 온 집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 신선이랑 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 했고, 어머니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젠 아니네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유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죠. 네가 인간이냐 최진수? 공부를 8년을 했으면 빨리 때려치우고 엄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동생이 벌어다 주는 돈 편히 받으며 사니까 좋았지 그땐?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선. 오빠가 주는 돈으로 아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그만할란다 이제. 최씨 집안에서 나 없는 사람 쳐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 찾지 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저 호적 파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남편은 길바닥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한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렇게 결단 내주어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즉시 제 학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깽판을 치며 돈을 달라고 협박도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다가도 정 안 되겠는지 울면서 전화 오고 생활비라도 붙여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전화 받지도 않는다며. 저도 독하지만 제 남편도 이렇게 독한지 처음 알았네요. 남편은 시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줄이 끊기자 그 집 딸은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했다고 들려오더군요. 뭐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지금은 아예 저희 학원 근처도 얼씬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군요. 저희 남편은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남편도 더 행복해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며 농담도 하네요.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신 부모님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살고 싶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제 옆에 부모님 대신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많이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제 저에게 슬픔은 있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다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